자, 이쪽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도시하고 농촌의 모습을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교통을 많이 발달시켰어요. 특히 철도. 그 당시 때 철도가 가장 앞선 근대화된 어떤 교통수단이었는데 일본이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에도 철도를 깔았어. 근데 일제강점기 들어가서도 일본이 철도를 깝니다. 대표적인 게 호남선. 이게 1914년이거든요. 호남선을 시작으로 호남선 하니까 노래 부르고 싶네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경원선, 함경선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일제강점기 들어서 우리나라 철도를 다 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X자형의 철도망이 구축이 돼요. 이거 앞에서도 봤었죠. 원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우리가 망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선과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의주를 잇는 요 경의선이 원래 일제강점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들어서 일본이 비 내리는 호남선, 목포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경원선, 함경선 이런 식으로 깝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X자형으로 우리 철도가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를 일본이 다 깝니다. 근데 목적은 이것 때문이야. 일단 이동의 편리성을 가져오기 위해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잖아. 일단 지들도 편해야 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철도 교통의 중심지에 도시가 성장합니다. 철도가 깔리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돼. 기존의 도시들은 망하고 철도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지금도 철도 KTX 철도가 깔리면 아파트 값이 막 뛰잖아.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리고 일본이 이 철도를 깔 목적 중에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왜? 일본이 이 기차 타고 요 대륙에서 전쟁을 하고 싶어서 군사적으로 깐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자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철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깔아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일본이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아니면 우리나라 물건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지네 물건을 빨리 팔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우선시 되었던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도움이 된 것은 인정을 하죠. 근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었다는 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돼요. 일제시대 때. 어떤 도시들이 형성되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철도 도시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X자형으로 철도를 깔았는데 신흥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대전이에요. 선생님 지금 충청도 살거든요. 충청도의 원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공주였었어요. 공주였었는데 공주가 망하고 대전이 더 큽니다. 원래 공주에 철도로 깔려고 했었어. 전통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철도가 일제 침략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양반들이 반대했었거든. 절대 공주에는 철도를 놓을 수가 없다. 일제의 침략의 상징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대전으로 넘어갔거든. 대전은 원래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큰데 밭전, 밭만 있던 아주 시골이었었거든. 근데 여기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했네. 원래 공주로 깔려야 될 게 대전으로 갔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편해지고 여기에 수많은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대전이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대전이고 대전광역시라 부르죠. 그래서 이 철도가 놓이고 안 놓이고가 도시의 어떤 성패를 가름했습니다. 공주는 지금도 빠져나간 도시야. 옆에 세종이 들어서면서 공주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대. 공주의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인구가 쌤 알기로는 몇 명 안 돼요. 200명대였나 막 그래요. 그래서 대전이 엄청 커졌죠. 항만도시, 항구도시가 커집니다. 일본이 산미증식계획 하죠. 산미증식계획이 뭐였어요? 쌀을 플러스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정책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가져가겠어? 우리 쌀이 많이 난 동네가 여기거든. 여기 전라도. 그래서 전라도에서 쌀을 생산해가지고 옆으로 가서 이런 데서 배에다가 싣고서 일본으로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도시들이 군산, 목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서쪽에 있는 여기가 군산, 여기가 목포인데 여기가 급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은 여기 쌀이 막 쌓여져 있어. 항구에. 왜? 배에 실어서 일본을 쭉쭉쭉 빨아가려고. 물론 일본이 공짜로 빼앗아간 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가 헐값으로. 근데 문제는 일본이 다 사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소비가 줄어들어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이 있었어.
혹시 삼성 아나요? 삼성 지금은 이재용이 회장인데 이재용의 할아버지가 오리지널 원조 회장이거든. 이병철 회장이라고 해요. 삼성을 만든 사람이 이병철인데 이 사람이 이걸 본 거야. 산미증식계 때문에 일본이 쌀을 쪽쪽쪽 일본으로 사간다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산미증식계에 이용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쌀 농사를 지어 어마무시한 돈을 사들여서 거기다 쌀을 막 키워서 일본에 파는 거야. 처음엔 좋았지. 근데 웬걸 일본이 30년대 이후에 전쟁하네. 그러면서 쌀을 강제로 빼앗아가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에 손대면서 성장한 것이 지금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요 삼위증식계가 삼성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자, 공업도시도 성장합니다. 왜? 방금 얘기한 것처럼 30년대 이후에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잖아. 그러면서 한반도 북쪽 전쟁과 가까운 북쪽에다가 공업화 정책을 펼치거든. 이것을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라고 앞서 배웠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런 도시들이 졸라 성장하고, 실제로 6.25 전쟁 직전에 3.8선이 그어졌죠. 북쪽의 공장들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경제가 발달했었어요. 6.25 전만 해도. 이것이 이 공업도시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도시들은 철도도시, 항만도시, 공업도시 이런 형식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었어요. 특징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분리가 되어 있어. 분리가 되어서 한인타운, 저펜타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타운에는 시가지가 중심지였어. 한마디로 도시는 일본인들이 거주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두리, 시골이나 그런 데서 빈민층이 거주하게 된다. 빈민층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거지. 그래서 토막촌이 형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주술 수 있는 것들은 주워다가 임시로 사는 토막집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 토막집 봐봐요. 지금 대한민국 거지도 이런 데는 안 살잖아. 근데 우리나라 서민들은 이런 데 살았다라는 거지. 서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경성이 옛날에는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거든.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촌과 남촌이 나눠졌대. 이렇게 서울이 있으면은 여기에 청계천이 흘렀어. 청계천은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있었는데 북촌은 이 북쪽, 남촌은 남쪽. 그래서 북촌에는 주로 누가 살았냐면 한국인들이 여기 살았었대. 근데 여기는 기반 시설이 좀 열악했대. 어떤 도로도 열악하고 어떤 건물도 없고 아주 열악했다라는 거지. 대부분이 초가주식, 그러니까 허름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 청계천의 남쪽 있죠. 남쪽은 일본인들이 거리를 잡았는데 여기가 번화가였고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이런 번화가를 혼마치라고 불렀었대요. 그래서 여긴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사진 볼까요? 이게 그 당시 때 일본인 거리 같죠. 딱 봐도. 그래서 일본의 우길기를 상징하는 표식도 있고, 딱 봐도 깔끔한 양복에다가 건물이 휘황찬란하죠. 이런 것들이 혼마치인데 이 청계천의 남쪽 지역이 형성되었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요 남쪽 지역, 일본인이 사는 남촌에는 백화점이 많았었대. 백화점이 총 5개였는데 일본인 거리 남촌에만 4개가 있었고, 이 북촌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 백화점이 화신백화점이라고 몰라도 돼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고, 거의 대다수는 일본이 운영하는 거였고, 남촌에 4가지. 화신백화점의 사장이 박흥식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촌에 있었던 백화점마저도 친일파가 운영하는 거였었고, 박흥식이 얼마나 친일파냐면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비행기를 3대인가 일본한테 헌금합니다. 기부를 해요. 그리고 일본의 전쟁에 나아갈 것을 독촉했던 요 쓰레기가 박흥식. 그래서 이런 번화가는 일본인들이 차지했었다. 지금 이 청계천 남쪽의 남촌은 지금의 명동 있죠. 명동. 그다음에 충무로. 그다음에 뭐 남산타운 이런 데 있죠. 여기 남촌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 그 당시 백화점이네요. 선생님 알기로는 이 백화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의 저기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본점이 여기에 들어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서울 친구들은 알 것 같아. 이렇게 생긴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가면은 야, 여기가 옛날 일본인들의 번화가였었구나. 이런 거 알아두면 돼요. 변두리는 토막천, 아까 봤죠? 토막민들이 움막, 거의 신석기 시대 같은 움막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했었다고 해요. 노동자, 지게꾼, 수레꾼, 넉마주의. 넉마주의는 지금 우리 철물점처럼 어떤 쓰레기들 이렇게 긁어모으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넉마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당시를 배경으로 했는데 요 수레꾼을 배경으로 한 거야. 운수 좋은 날 제목이 되게 좋죠. 운수가 좋았대. 이 수레꾼이 인력거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바퀴 달린 어떤 수레가에다가 사람 태우고 이렇게 끌어주는 거 사극에 나오죠. 그거를 이제 나가는데 와이프가 아내가 병들어서 집에 누워 있었나 봐. 근데 좀 와이프가 집에 있고 병들어 있으니까 좀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나 봐. 그런데 본죽 같은 거 먹이고 싶었겠죠. 근데 나가서 일을 하는데 뭘 벌어야지 와이프한테 뭐 사다 줄 수 있으니까 병든 와이프를 두고 나간 거야. 오늘은 좀 손님 많았으면 좋겠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손님이 졸라 많네. 그래서 옷수 졸라 좋은데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본죽을 사가지고 전복죽이었대.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죽은 거야. 아, 오늘 왠지 운수가 좋더니만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구만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 당시 때 이런 사람들, 이런 수레꾼들을 배경으로 만든 소설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농촌은 선생님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농담으로 농민들은 항상 always unhappy, 항상 불행해. 지주들, 땅 많은 사람들은 항상 always happy하고. 그래서 왜 우리 농민들은 불행하냐면 20년대 오타네요. 10년대 1910년대 토지 사업으로 땅 빼앗아 갔죠. 20년대 산미증식 기회로 일본 새끼들이 쌀 빼앗아 갔죠. 땅 빼앗아가 쌀 빼앗아가. 그리고 농민들은 행복할 날이 없어. 30년대엔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면서 경제가 아작이 냈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언해피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농민들이 하도 불만을 갖고 소작쟁이 막 파업하고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취한 액션이 두 가지. 농촌진흥운동, 조선 농지령. 농촌진흥운동은 지능은 뭔가 잘 살게 해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32년도에 농촌 잘 살기 운동을 펼칩니다. 박정희 시대 때 새마을운동이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게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인데 그거랑 거의 비슷해. 농촌진흥운동. 한마디로 농촌 살리기 운동인데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농민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못 산다라는 인식을 갖고서 농민들이 자력갱생, 스스로 부지런해져야 된다. 니들이 근검자력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야지 농촌이 잘 살아.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어떻게 봤었다면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언해피한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회의 구조적인 건 손대지 않고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조선 농지령은 지주가 있고 농민들이 소작인이 되잖아. 땅이 없으니까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죠. 그리고 소작료를 바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지주가 소작인들을 갑자기 막 잘라버려.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이번 명절 때 나한테 선물 안 줬지. 너 잘라버리고 다른 놈한테 소작 줄 거야. 이런 일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소작권을 함부로 이동시키지 못하게. 그리고 소작료를 적정껏 가져가도록 이런 조치를 했던 것이 조선 농지령인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공무원들이 장난치고 어차피 일본은 지주편이거든. 그래서 겉으로는 이런 걸 내세웠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농촌 always unhappy한데 농촌진흥운동, 조선 농지령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의식주 부분이 좀 웃깁니다. 서양식 옷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양복, 양장. 선생님도 학교 출근할 때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때 광고인데 서양인들 복장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때 모던보이, 모던걸 이런 식으로 이름 쓰면서 유행했었다고 해요. 근데 중일 전쟁으로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하는 시기 있죠. 이때는 일본이 의복을 통제합니다. 남자는 국민복, 여성 몸빼 바지를 강요를 합니다. 이걸 입도록 강요를 했었어. 이게 남성들의 국민복이고 이 여성들의 몸빼예요. 근데 국민복 보면 일본군 군복과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그걸 의도한 거예요. 지금 일본은 국가총동원령에 내어서 국가총동원령 배웠죠. 전쟁의 모든 걸 뽑아쓰기 위한 법령.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하는데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준 전시체제로 간다. 전방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한반도 사람들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군복에 해당되는 국민복을 이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녔었어. 그리고 여성들은 몸빼 바지, 치마를 입지 않고 이런 몸빼 바지, 천에다가 고무줄에다가 발목에다가 이제 고무줄 해가지고 달라붙는. 작업하기 되게 편해. 선생님들이 몸빼 바지 가끔 입는데 졸라 편합니다. 반일할 때 이거 입으면은 아주 좋아. 너무 좋아서 반일할 때 지렁이도 춤을 춥니다. 그럴 정도로 작업복이 한마디로. 그래서 일본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복을 강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력 뺏기기 한 것도 있고 역시 여성들한테도 지금 전쟁 중임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남자들한테는 국민복, 여자들한테는 몸빼를 강요했었다라는 거. 지금은 어떤 개그 프로에서 몸빼 바지를 입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 유산이에요. 식생활.
일본 음식 일식이 유행합니다. 우동, 어묵, 스시. 중국 음식 유행합니다. 짜장면, 호떡. 참고로 짜장면은 중국 짜장면과 우리 짜장면이 좀 달라요. 최초의 우리나라 짜장면은 저기 인천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인천에 공화춘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인천 출신이거든요. 초중고 다 나왔는데 공화춘이라는 곳에 짜장면 박물관도 있어. 왜 공화춘이냐면 공화국 들어봤죠? 공화정.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터지면서 청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이 시행이 돼요. 중화민국이란 공화정 국가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라 부르죠. 걔네들이 되게 공화라는 단어를 즐겨 썼대.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에 들어와서 짜장면을 팔고 있던 이 사장님이 공화국의 봄춘자거든. 공화국이 봄이 불었다 해가지고 공화춘이라는 짜장면집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가서 짜장면 먹으면은 우리나라 거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춘장 검은색을 풀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화춘 성격 알아도요. 여자친구랑 인천 가가지고 공화춘 한번 가지고 왜 공화춘인지 알아? 그것도 몰라 오빠가 하면서 놀려주세요. 그리고 호떡이 호가 병자로 할 때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중국 오랑캐들이 먹던 떡 이런 뜻이죠.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게 황간의 호떡이 있거든. 그 호떡도 역시 중국 애들이 가져온 거예요. 자, 서양 음식은 커피, 선생님 중독이죠. 빵 졸라 좋아합니다. 선생님 빵 하도 먹어서 맨날 가슴이 빵빵해. 그리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맥주. 참고로 선생님 이거 어제 새벽 2시에 계속 먹었네. 저녁에 빵 먹고 커피 먹었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었고 선생님 어제 좀 한잔 했거든요. 맥주 먹었고. 그래서 서양식을 어제 선생님 다 드리킹 했네요. 이것도 되게 좋아하고 일식도 되게 좋아합니다. 내일은 일식 먹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미료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아지노모토라는 회사 이름인데 이게 조미료 이름으로 쓰이게 해요. 우리 MSG 들어봤죠? 인공 조미료. 이게 이때 등장을 해요.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1908년도에 화학 조미료를 발견을 합니다. 다시마에서 글루탐산이라는 걸 발견을 해. 그걸 봤더니 감칠맛이 나거든. 이것을 음식 넣어봤더니 졸라 맛있거든.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어떻게 써먹을까 했더니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한반도에다가 우리는 국 같은 거 간 많이 맞추잖아. 아지노모토가 그걸 눈치를 채고 한반도에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진출을 해서 조미료를 팝니다. 그 조미료 이름이 아지노모토야. 근데 먹어봤더니 이걸 넣어서 먹었더니 국이 졸라 맛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지노모토가 대유행을 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아지노모토가 도망갔을 거 아니야. 아지노모토가 이런 뜻이에요. 맛의 근원이란 뜻이래. 맛의 근원을 한자로 하면은 미원이에요. 만미 근원원. 그래서 아지노모토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이 아지노모토 같은 한국 제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 일본에서 갔으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식품을 누군가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걸 만든 회사가 미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기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마트 가면 미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아직도 있어요. 대상그룹이라 해가지고 이 미원을 만든 회사. 그리고 뭐 쇠고기 다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이런 거야. 그래서 MSG, 우리 MSG 치네 저 새끼. 이야기 재밌게 하는데 구라 같은데 MSG 치네. 화학 인공 조미료인데 이것이 일본에서 아지노모토라는 회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광고에 나와요. 이게 공화춘이네.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면 회사고 요거 명절 음식은 아지노모토를 해야 졸라 맛있습니다. 이런 표현 나오네요. 웃고 있죠. 그래서 아지노모토 요 광고가 엄청나게 사진이 많어. 그래서 그 당시 때 일제시대부터 이미 MSG에 익숙해진 우리 입맛이 선생님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 어렸을 때 미원 맨날 먹었어. 자, 그리고 백화점, 근대식 고층 건물들, 또 우리나라 한옥도 개량한 거, 일본식 가옥이 유행합니다. 참고로 일본식 가옥의 특징은 주로 2층이 많았어.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층만 쓰는 게 아니라 2층도 썼었고,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다다미 같은 거, 일본식 방석이 있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나무, 목조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도쿄가 불바다 되거든. 왜냐면 다 건물을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어디 많이 있을까? 아까 봤었던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도시, 항구 도시. 여기 군산 목포 가면은 일본인 거리가 있어. 그래서 저런 이런 건물, 이게 군산에 있는 거거든. 요거 자체가 군산에 있는 건물이고 요걸 관광 상품으로 꾸민 것이 목포랑 군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가옥이 유행하게 돼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게 유행했대. 문화주택.
말이 문해주택인데 짬뽕이야. 서양식의 장점과 일본식의 장점을 플러스 시킨 거야. 서양식 건물 봤더니 부엌이나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거든. 그리고 일본식의 건물 2층 같은 것들, 이게 절충한 것이 문화 건물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무가 아니라 벽돌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내부에 가면 화장실 같은 거 편리하잖아. 부엌.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지금 아파트 살지만 부엌 화장실 다 내부에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주택이라 그러는데, 문화주택이 아주 유행했었고 비쌌다고 하죠. 근데 대다수의 서민들은 전통 가옥인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살았었다라는 거. 우리 전통 가옥이죠. 흥부, 놀부 박 타고 놀았었던 초가집, 그다음에 기와집,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쪽은 좀 딱딱하지 않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정치사나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피부로 다가오진 않잖아. 근데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구조의 변화. 자, 교통은 X자형, 도시, 항구, 기차역 부근에 많이 성장했고, 산업 구조에는 중일 전쟁 때문에 병참 기지화 적특 때문에 북부 지방에 공장이 많이 밀집됐었죠. 그 농촌은 어땠어요? 항상 always unhappy. 그래서 일본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 조선 농진흥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고, 생활 양식의 변화. 옷 같은 경우는 서양식 복장, 양복, 양장, 단발머리 이런 게 유행했었고, 모던 보이가 유행했었다고. 그 다음에 의복 생활을 통제했었대요. 흰옷이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통 복장이기 때문에 좀 금지 지양시켰고, 중일 전쟁 이후에는 복장을 강요했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국민복, 몸빼를 강요했었습니다. 식문화는 이런 거, 특히 짜장면 같은 거, 공화춘, 상식적으로 이성 친구한테 지식적으로 매력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번 써먹으세요. 조미료, 아까 이름 좀 길죠. 아지노모토. 그 다음에 잡곡. 자, 2층 양업직, 계량 한옥. 그래서 문화주택이라고 그랬었죠. 문화주택 좀 알아두고, 토막집에서 서민들은 생활했었다라는 거. 자, 지우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형 간선 철도망은 군사적 물자 수탈 맞죠? 신의주 대전은 철도교통 성장 도시다 맞죠? 조선 농지령은 소작농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보장해 주려 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장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농촌진흥운동,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가스라이팅 정책이라고 했었죠. 근검 절약을 위한 계몽운동이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맞죠? 니들이 가난한 이유는 근검 절약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걸 가스라이팅 시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문화주택 얘기했었죠. 일본 플러스 서양 장점을 융합한 거다. 맞죠? 한국인들이 거주한 도시 주변에는 뭐가 형성되었죠? 아까 토막촌 변두리에. 일제강점기 서양식 옷차림에는 양장, 또 뭐가 있었어? 양장, 양복, 양복, 양장 이런 게 있었고, 남자들이 양복, 여성들이 양장. 중일전쟁 이후에 남성은 국민복, 여성은 몸빼바지였었죠. 몸빼바지. 요새 개그 프로에서 보이는 몸빼바지. 일제강점기 일본 양식, 서양 양식을 정충한 거, 문화주택이 있었죠. 경성, 서울에서 한국인 거주지랑 일본인 거주지를 나누는 기준된 하천은 뭐였었죠? 그렇죠. 청계천이었었죠. 청계천. 이명박 대통령 때 복원을 했죠.